1973년 여름, 베를린의 안개. 김성종. 안개비에 젖어있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브란덴부르크 문의 유명도를 알 수가 있다. 운터덴린덴과 6월 17일 거리가 교차하는 곳에 서 있는 그 문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과거 동서독 분단의 상징으로 베를린에 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 코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여류화가인 포와 함께 유럽 여행 중이었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베를린이었다. 베를린은 내가 한때 유학했던 곳이다. 그 전에 나는 파리에서 5년을 유학했고 그 다음 베를린으로 옮겼던 거다. 포는 아침에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미술관에 가기로 했다면서 나와 헤어졌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브란덴부르크 문을 찾아 상념에 젖어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뉜 베를린은 동서냉전 시대에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비극의 현장이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동서로 나뉘었고 베를린은 동독 안에 위치해 있었다. 베를린의 비극은 승전국들이 그곳을 분할 통치하면서 시작됐다. 미, 영, 프 3개국이 통치하고 있던 서베를린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베를린과 대치하면서 동독 안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베를린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시작했고 그 수가 250만 명에 이르자 당황한 동독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 1961년 동서 베를린 사이에 45km에 달하는 기나긴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다. 그러고는 담을 넣어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사살했다. 그로부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28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금 그 앞에 드넓은 광장은 관광객들로 시끌벅적했고 안개비에 축축이 젖어 있었다. 관광객들 속에서 한국어가 들려왔다. 유럽의 관광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소리. 나는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상념에 젖어 브란덴부르크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리아식 기둥 12개가 떠받치고 있는 개선문의 아래쪽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고 그 위로 솟아있는 웅장한 대리석 문은 역사의 부침을 품은 채 말없이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다. 동서독이 대치하고 있던 40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밤 차를 타고 동독 관할구역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올려다봤던 우중충하기만 했던 브란덴부르크 문이 생각났다. 그 문 앞에는 기다란 장벽이 서 있었고 동독 군인이 지키고 있는 살벌한 검문소, 체크포인트 찰리라고 불렸던 그 검문소를 통과하면 그 앞에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이 서 있었다. 장벽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동서 베를린의 분위기는 달라도 너무 달라 보였다. 서독이 관할하는 서베를린은 많은 사람들과 차량의 물결로 활기차 보였고 밤이면 휘황한 불빛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동베를린의 거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아 황량한 느낌이었고 불빛도 없는 어두운 거리에는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문득 한 사내의 모습이 스치듯 내 앞을 지나쳤고 나는 멈칫했다가 뒤돌아보았다. 그 사내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사내의 모습과 움직임을 주시했다. 보면 볼수록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혹시나 잘못 본 게 아닐까 몇 번이고 살펴보았지만 40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장국장이 분명했다. 그는 그때도 풍채가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보였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비대해지고 머리숱도 많이 빠진 데다 금태 안경까지 끼고 있었지만 내 눈은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른다. 그는 정보기관에서 그냥 장국장으로 통했고 나를 포함해서 170여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을 올가맨 대형 간첩 사건을 총지휘했었다. 40년 전 여름, 나는 10명쯤 되는 유학생들과 함께 동베를린을 방문했었다. 독일인들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왕래가 금지돼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동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는데 그는 평양 방문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북한 당국은 남조선 유학생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할 것이고 유학생들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것이다. 평양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비밀은 끝까지 엄수될 것이므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강 이런 말이었다. 거기에 덧붙여 김일성 주석도 통일의 초석이 될 남조선 유학생들을 많은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11명 가운데 2명이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직행했고 나를 비롯한 9명은 서베를린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모두 평양에 한번 가보자고 의기투합했었지만 막판에 가서 대개가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들은 조국에 대해 매우 암울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10년이 넘은 군사 독재와 갈수록 폐악스러워지는 무리들의 탄압에 민주주의는 철저히 짓밟혔고 국민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그 시절의 우리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어디를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절망적인 미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조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그 대신 유럽을 휩쓰는 좌파 학생운동과 사회주의 정권에 매료되고 있던 때였다. 유럽과 비교하면 할수록 암담하기만 한 미래에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마치 보헤미안처럼 생각되었고 떠돌아다니는 보헤미안으로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똑같은 조국인데 북한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유학생들 사이에 평양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나도 한번 평양에 가보고 싶었다. 그즈음 유럽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자유한국이라는 모임이 결성됐는데 영어로는 The Freedom of Korea라고 했고 그것을 줄여 FOK라고 불렀다. 당시 서베를린 자유대학에 유학하던 나는 포크의 서독 지부를 맡아 한국의 자유를 위해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투쟁 방안을 모색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우리는 한국의 군사 독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을 유럽의 신문에 보내 게재토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포크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브란덴부르크 가까운 노상에서 사복 경찰들에게 연행되었다. 서독 형사라고 말한 그들은 나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때 나는 안개비에 젖은 베를린 거리와 희미한 가로등 그리고 안개에 쌓여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보면서 갑자기 엄습한 알 수 없는 공포에 전율했다. 그때 형사들은 나를 어느 건물의 지하실에 처박아 두고는 손을 털고 밖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에 나타난 건 한국인 사내들이었다. 모두 4명으로 그 가운데에는 안면이 있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내 팔다리를 의자에 묶더니 포크 회원들의 이름을 대라고 위협했고 내가 거절하자 주먹과 몽둥이로 나를 폭행했다. 그제서야 나는 서독 형사를 사칭한 자들이 돈을 받고 나를 납치해서는 한국인들에게 인계한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지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무자비한 폭행의 의식을 잃은 나는 희미한 느낌으로 팔뚝에 주사바늘이 꽂히는 것을 알았고 잠시 후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김포공항에 도착해 있었고 화물터미널에서 끌려나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 길로 나는 남산으로 연행되어 다시 지하실에 감금되었고 그때부터 한 달에 걸친 잔인한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같은 혐의로 유럽에서 끌려와 남산 지하실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고 무려 100수십여 명에 이르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유학생은 거의 다 끌려온 모양이었다. 그때 그 수사를 지휘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로 부풀려 조작한 자가 바로 장국장이었다.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몹시 세세한 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으며 동베를린에 다녀왔던 시간과 날짜, 평양에 다녀온 2 유학생의 이름, 포크의 조직 체계와 네트워크망 등등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도대체 모르는 게 없었다. 그건 우리 내부에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서 스파이 짓을 한 게 분명했지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알 수가 없다. 한 달 뒤 장딸막한 키에 비계덩어리로 뭉쳐진 것처럼 보이는 멧돼지 같은 사내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유럽 거점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전몰합시고 발표를 했는데 비밀 정보기관인 CIS의 총책임자인 김 부장이라는 자였다. 부장이 직접 나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사건의 전모를 발표한 걸 보면 그 사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이후 그 사건은 유학생 간첩단 사건 또는 간단히 유학생 사건으로 불렸는데 유럽에서 나처럼 납치되거나 국내로 유인되어 간첩으로 구속된 유학생 수는 170명이 넘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전복을 획책한 간첩들로 발표되었다. 순전히 날조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고문과 공포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유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죄과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동베를린 같은 적성국가에 다녀오고 더구나 일부는 평양까지 갔다 왔다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는 발목이 잡혀 있긴 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행한 짓이고 그걸 빌미로 어마어마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낸 건
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학생들의 반독재 시위와 지식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궁지에 몰려있던 정부는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많은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거나 과대 포장하는 쪽으로 날조하는 짓을 밥 먹듯 자행했는데 바로 그 유학생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북한이 관련된 간첩 사건처럼 국민들에게 잘 먹혀드는 사건이 없던 시절이었다. 국민들로선 그 내막을 알 도리가 없으니 당국에서 발표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처음으로 170여 명이나 되는 유학생 피의자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드는 바람에 법정은 피의자들과 방청객들로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찼다.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고 피의자들은 재판정에서 비로소 혐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고문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었다. 쇠기의 경일기에 지나지 않았던 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고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평양에 다녀온 몇몇 유학생들에게는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고 그 가운데 2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들은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형이 집행돼 버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과연 사형에 처할 만큼 그들의 죄가 천인공노할 죄였던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올 4월 그들은 대법원 재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보헤미안적 순수한 열정에 사로잡혀 행동했다가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그들은 과연 지하에서 자신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장국장을 발견한 나는 도저히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체 사진을 찍는 일행에 끼어 포즈를 취하는데 그들이 나란히 서 있는 줄 앞 아래쪽에는 현수막이 하나 가로질러 있었다. 양쪽 2사람이 끝을 붙잡고 있는 그 현수막에는 인터내셔널 프레지덴셜 포럼이라는 영문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여기저기서 총장님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현수막의 영문 글귀는 아마도 세계 대학 총장 회의쯤 되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나란히 서 있는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학 총장답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다면 장국장이라는 자도 대학 총장이란 말인가?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동안 변신을 거듭했을 것이고 그러고 대학 총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그 악랄한 고문자와 대학 총장이라는 이미지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난 카메라를 꺼내 장국장에게 초점을 맞춘 다음 그의 얼굴을 줌으로 끌어당겨 여러 번 셔터를 눌렀다. 사진을 찍고 난 장국장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관광버스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담배 생각이 난 건지 버스에 얼른 오르지 않고 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젊은 여자 가이드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나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재빨리 말했다. 세계 대학 총장 회의에 참석차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모두 대학 총장님들이신가요? 네, 그래요. 어쩐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 안면이 많은데 저분도 총장인가요? 그녀는 얼른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장님이세요. 어느 대학 총장이죠? 그때 누군가가 가이드를 불렀고 그녀는 재빨리 그쪽으로 가버렸다. 장국장은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고 버스에 올랐다. 잠시 후 버스가 출발하는 걸 보고 있다가 나는 반사적으로 택시를 잡아 탔다. 저 버스를 따라가 주세요. 한국 대학 총장들을 태운 관광버스는 운터덴린덴 거리를 따라 동쪽으로 달려갔다. 베를린 국립가극장을 지나자 얼마 후 페르가몬 박물관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다. 버스는 그 앞을 지나쳐 곧장 달려가다가 알렉산더 광장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택시 안에 앉아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이 어느 레스토랑 안으로 모두 사라진 걸 확인한 다음 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추어레츠텐인스탄츠라는 레스토랑이었다. 과거 유학 시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팝 겸 레스토랑으로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식당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식사는 비싸서 감히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대신 바에 기대서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여자친구와 열심히 얘기를 나누던 때가 생각났다. 육중한 목재 출입문 위에 붙어있는 동판에는 1621년이라는 장엄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나폴레옹과 고리끼가 드나들었다는 그곳은 특히 족발 요리로 유명했는데 그 생각을 하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파리에 있는 우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인으로 40년 전 일어났던 유학생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서민구라는 유학생의 부인이었다. 그들은 부부 유학생으로 파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학생 사건으로 체포됐는데 우부인이 4년형을 선고받은 데 반해 민구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우부인은 그때 임신 중이었고 그녀는 감옥에서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다. 10년 후 그녀는 한국이 싫다며 다시 파리로 건너갔다. 그녀 자신은 간첩으로 사형당한 사형수의 아내라는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까지 사형수의 아들이라고 멸시받는 데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다. 그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만두었던 공부를 계속했고 대학을 졸업하자 한국 식당을 개업했다. 식당은 생각보다 잘 됐는데 그것이 기업으로 성장한 건 나중에 쌍둥이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식당업에 뛰어들면서부터였다. 대학을 졸업한 그들은 한국 음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일본과 중국, 태국 음식 등 아시아 음식들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만을 골라서 내놓았고 식당 이름도 코리아와 아시아의 첫 글자를 따 코아라고 새로 지었다. 코아는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분점을 늘려갔고 현재 그 수는 100개가 넘는다. 쌍둥이 형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그들의 사업은 확장일로에 있었다. 나는 서민구와 생전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의 부인과 쌍둥이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유학생 사건 후에 우부인은 4년형을 마치고 나와 친정에 맡겨두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살림을 차렸는데 내가 5년 형기를 마치고 나서 맨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그녀의 집이었다. 홀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고 그 뒤로도 자주 그 집을 방문했다. 갈 때마다 쌍둥이 형제하고 놀아주곤 했는데 아이들은 나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다. 그런데 그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이 우부인하고 나는 서로 정이 들었고 그건 얼마 안 가 연정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는 잠자리까지 같이 하게 됐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해서 상대방을 구속하진 않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연정만 나눈 것이다.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파리로 건너간 뒤에도 우리는 연락을 계속했고 유럽에 갈 때면 나는 시간을 내 파리로 달려가서 그녀와 아이들을 안아주곤 했다. 어머,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 전화를 받은 우부인은 반색하며 말했다.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너무 건강해서 연애까지 하고 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질투가 나긴 하지만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불쑥 물었다. 장국장이라고 알아요? 느닷없는 물음에 그녀는 좀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누구죠? 40년 전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 말이에요. 어머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았고 이어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잠시 후 우리는 그 침묵을 밀어내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 왜 갑자기 그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그놈을 봤어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 선생님 베를린에 계세요? 나는 장국장을 목격한 경위와 그가 현재 대학 총장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를 미행 중이라는 것 등을 대강 얘기해 주었다. 그놈이, 그 원수 같은 놈이 대학 총장이라니. 아우. 신음소리와 함께 증오에 찬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남편을 사형대로 보낸 악랄한 고문자니 그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다. 25의 청산과부가 된 그녀는 4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재혼도 하지 않은 채 그 아이들을 홀로 키웠다. 조국이 싫어 쫓기듯 떠나왔고 40년을 원한을 품은 채 살아왔으니 그 한이 분출한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놈 사진을 몇 장 찍어뒀어요. 사진을 보낼 테니까 그걸 가지고 그놈 신원을 좀 알아봐요. 난 놈을 감시해야 하고 내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검색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진만 가지고 어떻게 신원을 알아내죠? 대학 총장이라니까 인터넷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 샅샅이 뒤져봐요. 모든 대학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총장 사진이 실려 있으니까 그놈 사진 하나하나 대조해보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 찾아보라고 해요. 아, 그러면 되겠군요. 선생님은 역시. 통화를 끝낸 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그녀에게 장국장의 사진을 보냈다. 거리는 어느새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는 어둠 속에 서서 길 건너 레스토랑을 자꾸만 바라보았다. 돼지 족발로 유명한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족발을 안주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짓이었다. 총장들 가운데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장국장 눈에 띄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놈이 날 알아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학 총장들은 식당에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밖으로 나왔다. 난 지나가는 택시부터 먼저 잡아탔다. 눈에 띄지 않게 뒷좌석에 앉아 그들이 버스에 오르는 걸 지켜보면서 장국장의 모습을 찾았다. 장국장은 맨 마지막에 버스에 올랐다. 이윽고 버스가 출발하자 내가 탄 택시는 버스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갔다. 베를린의 밤거리에는 도시의 거대한 어둠이 밀려와 있었지만 눈부신 불빛과 아름다운 조명이 그 어둠과 조화를 이루면서 밤의 도시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버스는 아까 왔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운터덴린덴 거리를 서쪽으로 달려갔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자 잠시 후 유로파 센터가 나타났고 조금 더 가자 카이저 빌헬름 교회의 우중충한 모습이 나타났다. 1895년에 독일 통일을 기념하여 황제 빌헬름 1세가 건립한 그 교회는 2차 대전 때 반파되었고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기 위해 복구하지 않은 채 붕괴된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교회를 지나친 버스는 베를린 최고의 번화가인 쿠르피르스텐담 거리로 들어섰다. 간단히 쿠담이라고 불리는 그 거리는 고급 쇼핑가로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을 파는 샵들과 멋진 카페들이 길 양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서 흘러나온 휘황한 불빛들과 많은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버스가 멈춘 곳은 할리우드 메디아 호텔 앞이었다. 그 호텔 주인은 배우 출신으로 객실 문에다 배우의 이름들을 붙여놓고 있었다. 실내도 독특하게 꾸며져 있어 꽤 유명한 호텔이었다. 한국인들을 부려놓고 버스는 떠났고 택시에서 내린 나는 호텔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다. 창문을 통해서 보니 대학 총장들은 로비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방 열쇠를 받아들고 모두 사라진 뒤 나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 방을 하나 예약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한국인 단체 손님들이 많이 보이던데 언제까지 이 호텔에 묵느냐고 슬쩍 물어보았다. 그는 18일에 체크아웃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은 다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비교하면 너무 시끄럽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18일이면 이틀 뒤였다. 나는 내일 밤까지 이틀을 예약한 뒤 열쇠를 받아들고 19층으로 올라가 1914호실로 들어갔다. 그 방의 이름은 실바나 망가노였다. 포에게서 전화가 온 건 1시간쯤 지나서였다. 나는 일이 있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묻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온 건 다시 1시간쯤 지나서였다. 그것은 파리에서 걸려온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전화였다. 수인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몹시 흥분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나의 안부를 묻고 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국장이란 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배치수. 현재 대전에 있는 S대학교 총장입니다. 이력에는 CIS에 근무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우부인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서철교였다. 배치수, S대 총장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놈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텔에 들어갔어.
쿠담거리에 있는 할리우드 메디아 호텔이야. 나도 그 호텔에 오늘부터 이틀 예약했어. 내 방 번호는 1914호실이고 방 이름은 실바나 망가노야. 여긴 방에다가 배우 이름들을 붙여놨어. 그자가 투숙한 방 번호는 아직 모르는데 뭐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자가 몇 호실에 묵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자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야간 열차로 베를린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새벽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철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놈 얼굴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철교는 쌍둥이 형인 철배에 비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데가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29살에 사형 집행당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사형수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고 그걸 피해 프랑스로 건너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은 데 대한 한이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었다. 철배 형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이 일이 커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기대하는 심리도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채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기서 잠시 시점이 바뀝니다. 다음 날도 베를린에는 비가 내렸다. 배치수 총장은 제우스의 대재단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가이드가 뭐라고 짓거려댔지만 그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피곤하기만 했다. 세계 대학 총장 회의가 끝난 뒤 쉬지 않고 연일 계속되는 관광과 음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피곤하기만 했다. 기원전 고대 오리엔트의 페르가몬에는요, 제우스의 대제단이 있었습니다. 페르가몬은 현재 터키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우스의 대제단이 발굴되었죠. 수호신 제우스에게 바친 신전인데 헬레니즘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로 슬그머니 빠진 배 총장은 화장실이 급한 듯 전시실을 나와 휴게실로 갔다. 페르가몬 박물관은 베를린의 박물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규모도 엄청나서 입장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주로 고대 중근동 컬렉션과 이슬람 미술품들을 집대성한 컬렉션이 전시되고 있었는데 거의가 웅장한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널려 있어서 그 규모에 압도되고 이제는 구경하는데도 지쳐 있었다. 휴게실에도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있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 엉덩이를 막 내려놓고 쉬려는데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니, 배 총장님 아니십니까? 총장은 고개를 쳐들고 상대방을 올려다보았다. 마흔 안팎의 젊은 남자로 그 곁에는 미모의 금발 여인과 머리가 희끗희끗한 초로의 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저도 S대 출신입니다. 영문과 94학번. 여기서 총장님을 뵙다니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총장은 몸을 일으켜 젊은이와 악수했다. 자기 대학 출신 젊은이가 자신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총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세계 대학 총장 회의가 있어서 왔어요. 온 지 며칠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총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젊은이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한글로 인쇄된 쪽에는 주불 한국대사관 영사 김재기라고 쓰여 있었다. 오, 이 외교관이시네. 베를린에는 어쩐 일로? 젊은이는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장관님이 현재 유럽 순방 중이신데요. 베를린에서 공관장 회의가 있어서 출장 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대사님이십니다. 김영사는 중후하게 생긴 초로의 신사를 소개했다. 뜻밖에도 주불 한국 대사와 인사를 나누게 된 배 총장은 얼른 명함을 꺼내 상대방의 명함과 교환했다. 그가 받아든 명함에는 주불 한국 대사관 대사 유재봉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영사는 금발 미녀까지 총장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주불 한국 대사관 직원으로 마리안느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우쭐해진 총장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 자리를 권했다. 그러나 그들은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사양했다. 총장은 휴게실 밖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문을 받으러 온 웨이터에게 커피를 시켰다. 그와 헤어졌던 김 영사가 다시 나타난 건 그가 막 커피잔을 집어들려고 했을 때였다. 김 영사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총장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저기 우리 대사님께서 총장님한테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주 좋은 식당이 있는데 총장님을 꼭 모시고 싶어 하시네요. 아, 그래요? 특별한 약속은 없습니다. 좋아요. 주불 대사가 저녁 식사를 사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김영사는 6시에 숙소로 모시러 가겠다고 하면서 호텔 이름과 방 번호를 물었고 배 총장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할리우드 메디아 호텔 1505호실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 배 총장은 대사의 식사 초대에 잔뜩 들떠 있었다.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 한 사람 데리고 갈까 하고 생각했지만 초대한 쪽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결례가 될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딱히 함께 가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총장들이란 작자들은 하나같이 밥맛 없는 자들이었다. 그가 지금의 대학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 CIS 수사국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을 때였다. 당시 대전에 있는 S대는 운영난에 빠져 있었다. 그와 친분이 있는 이사장 아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는 은행에 압력을 넣어 거액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신 자신의 형을 이사 자리에 앉혔다. 얼마 후 학교가 다시 이자도 못 갚은 채 파산 지경에 이르자 채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형을 이사장에 앉히고 이사진도 새로 조직했다. 그렇게 사실상 대학의 실소유주가 되었다. 빚이 많긴 했지만 S대의 자산 가치는 그보다 수십 배나 많았기 때문에 거의 헐값으로 대학을 탈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학을 설립한 쪽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대학 본부에서 농성까지 했지만 그것도 하루 만에 끝나고 말았다. CIS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찰은 가차없이 그들을 끌어내 연행했고 주동자 몇 명은 CIS로 끌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같이 얼이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채였다. 그가 대학의 마술을 뻗친 건 그만한 장사가 없는 데다가 후일을 위해서 안전한 피신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갖은 악랄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웠고 언제 누가 뒤통수를 칠지 알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에 대비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대학만한 곳이 없었다. 대학은 규모가 커서 자산 가치가 막대한 데다가 아카데미라는 이미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근사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악랄한 고문 기술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일거에 씻어줄 수 있는 이미지였고 완벽한 변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끌어다 대고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을 공짜나 다름없이 구입하여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 둔갑시킴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그 돈의 일부는 대학 운영에 쓰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가 CIS에서 발을 뺐을 때 S대는 이미 빚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는 개선 장군처럼 대학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형을 대신해서 이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숨 고르기가 끝나자 바로 총장 자리에 올랐고 지금까지 이사장 자리와 총장직을 번갈아 가며 맡아오고 있었다. 6시가 조금 지나 그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모든 일정은 끝나 있었고 내일 아침 공항으로 나가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로비에는 김영사 대신 금발의 프랑스 아가씨인 마리안느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활짝 웃었고 그 눈부신 미소에 그는 온몸이 녹아드는 것 같았다. 이런 미녀를 한 번만 안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녀와 악수를 나누었고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불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알아듣는 척하고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는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유 대사의 배려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다. 그가 뒷좌석에 앉자 마리안느는 문을 닫은 다음 조수석에 가서 앉았다. 운전대에는 낯선 외국인 운전사가 앉아 있었다. 벤츠는 쿠담 거리를 동쪽으로 달리다가 초역 쪽으로 좌회전한 다음 동물원을 오른쪽으로 끼고 달려갔다. 강이 나타났고 다리 위를 건너간 차는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갔다.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공원인 티어가르텐이었다. 차 안은 기침소리 하나 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 침묵에서 불안한 낌새를 느낀 순간 갑자기 차가 멈춰섰고 양쪽 뒷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두 사내가 밀고 들어왔다. 우악스러운 힘에 밀린 배 총장은 얼결에 두 사내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말았다. 당신들 뭐야? 말이 안 나! 이 사람들 뭐야? 그의 고함소리에 마리안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리안느! 마리안느! 위험을 느낀 그가 다급하게 그녀를 부르면서 그들을 밀어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쪽 사내가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내질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차는 이미 속력을 내어 달리고 있었다. 스쳐가는 불빛에 얼핏 드러난 사내들의 얼굴은 험상궂게 보였고 모두 외국인들이었다. 이어서 턱 밑에 서늘한 금속성이 느껴졌다. 권총을 들이댄 사내가 그의 뒷덜미를 내리눌렀고 그 바람에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통이 처박히고 말았다. 왼쪽 사내가 수갑을 꺼내더니 그의 손목에다 그걸 철컥하고 채웠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미칠 것만 같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격심한 공포감으로 온몸이 마구 떨렸다. 동시에 자신을 납치한 이유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럽기만 했다. CIS와 연관시켜 보았지만 그건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었다. 한때는 장국장이었던 배치수 총장이 자신이 납치된 이유를 알게 된 건 1시간 반쯤 지나서였다. 그는 어느 건물의 지하실로 끌려갔고 철제 탁자 앞에 앉혀졌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누군가가 한국어로 말했고 그는 그 지시에 따르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갓을 씌운 전등은 그를 중심으로 강한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은 곳은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어둠에 눈이 좀 익자 맞은편에 서서 담배를 꼬나물고 있는 그를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김재기 영사였다. 그 양옆으로 몇 사람이 빙 둘러서 있었고 그의 뒤에도 몇 명이 더 서 있는 것 같았다. 이 김재기 영사,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배 총장은 시로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물으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두 다리와 함께 몸뚱이가 의자에 묶여 있어 일어설 수가 없었다. 나는 김영사가 아니야. 그건 몹시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이미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시로락이마저 끊어져 버린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렇다면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인사를 나누었던 대사관 사람들은 모두 가짜란 말인가? 유대사도 마리안느도 모두 그렇단 말일까? 김영사가 아니면은 그럼 누구십니까? 왜 저를 납치한 겁니까? 돈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니놈 목숨이야. 이유가 뭡니까? 배 총장은 와들와들 떨면서 물었다. 곧 알게 돼. 장국장, 유학생 간첩단 사건 기억나나?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한국말로 물었는데 백발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배 총장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바로 이거였구나. 김영사를 사칭했던 서철배가 뭐라고 말하자 뒤에 서 있던 외국인이 마대자루를 배 총장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웠다. 갑자기 어둠 속에 갇힌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더욱 심하게 떨어댔다. 그제서야 나는 선글라스를 벗고 조금 앞으로 다가섰다. 40년 전에 네가 조작했던 유학생 간첩단 사건 말이야. 그거 잘 기억하고 있겠지?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덕분에 감옥살이 했던 사람. 이제부터 묻는 말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해.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시 시국이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국을 안정시키고. 닥쳐!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때 너는 유학생들의 동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자세히 알고 있었어. 한국에 앉아서도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세세히 알 수 있었지? 그거는 당시 유럽에 있는 우리 요원들이 수집한 첩보를 증거로 얻은 정보입니다. 그런 첩보 수준이 아니었어.
우리만 알고 있는 내밀한 정보를 말하는 거야. 그런 정보는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모임을 주도하던 간부들 몇 명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너한테 줄줄 새 나갔단 말이야. 그 세밀한 정보를 너한테 넘긴 배신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그 배신자가 누구야? 우리한테 협조한 유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는 철교를 바라보았다.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이었다. 그가 불어로 뭐라고 말하자 배 총장 뒤에 서 있던 외국인이 바싹 다가서더니 수갑이 채워진 채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두 손으로 손을 뻗었다. 턱이 온통 검은 수염으로 뒤덮인 그 외국인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마치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왼손 중지를 오른손으로 잡아서는 뒤로 꺾었다. 배 총장 손가락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배 총장은 고통에 찬 신음을 토해내면서 왼손을 편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댔다. 그 바람에 뒤로 꺾어진 손가락이 덜렁거렸다. 손가락 전부 부러뜨리기 전에 말해. 그깟 손가락 하나 가지고 엄살 떨지 말란 말이야. 네 놈이 부러뜨린 손가락이 몇 갠 줄이나 알아? 넌 수십 명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어. 그렇게 해서 사건을 조작했지. 내 손가락도 2개가 망가졌어. 나는 두 손을 내밀고 흔들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볼 수 없었다. 털보가 이번에는 오른쪽 중지를 움켜잡고 꺾었다. 그러자 배 총장은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말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만일 엉터리로 이름을 대면 누나를 뽑아버릴 거야. 넌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너한테 정보를 보낸 그 배신자가 누구야? 피카소입니다. 나는 배 총장 곁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피카소가 누구야? 마대자루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난 자루에다 귀를 바싹 갖다 대고 속삭였다. 다시 말해봐. 피카소가 누구야? 그가 피카소라는 암호명의 정체를 큰 소리로 말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1시간쯤 지나 나는 서민구의 두 쌍둥이 아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우린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 10개가 다 부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철배가 말했다. 평소 침착한 그도 아버지를 고문해서 사형대로 보낸 그놈을 직접 보자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았다. 준수한 외모에 성실한 인상을 주는 철배. 반면 철교는 박박 밀어버린 맨머리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은 빛이었고 두 팔에는 문신까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님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삼촌들한테 들었답니다. 아버님이 사형당한 뒤 그 시신을 할아버지하고 삼촌들이 수습했는데요. 온몸이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었고 특히 손가락 10개가 모두 부러져 있었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철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고 그 곁에서 철교는 웅크리고 있다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나는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벙어리들은 믿을만한 거냐? 벙어리는 이번 일에 고용된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였다. 벙어리는 아니지만 도통 말없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린 부르기 쉽게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믿어도 좋습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처리해 주거든요. 전문가들인데다가 뒤끝이 깨끗해서 제가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배를 대신해서 철교가 말했다. 그는 검은 조직의 보스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 부탁하자 벙어리 4명을 보내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지불했고 벙어리들은 모두 동구권 출신이라고 했다. 그놈을 언제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철배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러자 철교가 발끈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기껏 잡았는데 풀어준다는 게 말이 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풀어주면 그놈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불대고 다닐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다 위험해져.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나한테 맡겨. 그는 고깃덩어리를 입안에 우겨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어있는 잔에 와인을 채워주면서 철배가 물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놈 처리 문제는 철교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철배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그럼 없애자는 겁니까? 철교한테 맡기자고. 나는 담담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다음날 나는 포와 함께 체코의 프라하로 향했다. 예정대로 유럽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프라하에서 이틀째 되던 날, 인터넷으로 국내 뉴스를 검색하자 세계 대학 총장 회의에 참석차 베를린에 갔던 배치수 총장이 귀국을 하루 앞두고 실종됐다는 기사가 머릿기사로 나 있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독일 경찰은 배 총장이 귀국 전날 밤 금발 여인과 함께 호텔을 나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금발 여인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포는 프라하의 뒷골목을 좋아했다. 프라하를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골목에 있는 카페 릴케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프라하에서 태어나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는 릴케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51살에 죽었다. 카페 떼전 회벽에는 릴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릴케를 기리는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도 붙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책장 안에는 릴케에 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실내에는 오랜 세월의 숨결이 짙게 배어 있어서 어디선가 금방이라도 릴케의 기침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낮과 밤이 뒤엉킨 시각, 비가 되어 내리면 고독은 강물과 더불어 흘러간다. 포가 릴케의 시한 구절을 중얼거리듯 읊었다. 나는 릴케가 미리 써두었던 비문을 기억 속에서 꺼냈다. 장미, 오 순수한 모순, 그렇게 많은 눈꺼풀 아래 누구의 잠도 되지 않는 기쁨. 카프카도 여기 출신이죠? 맞아.
그들은 프라하 출신이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뭐 그 둘 사이에 친교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카프카는 릴케보다 8살인가 더 젊었는데 세상을 떠나기는 2년 먼저 떠났지. 1924년. 그때 나이 41살이었고 릴케는 51살에 죽었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다 세기말적인 우울과 고독감이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지병이 있었다는 것. 한 사람은 결핵, 또 한 사람은 백혈병. 그래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사후에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 우리는 빵과 함께 사슴고기를 먹었고 거기에 곁들여 와인을 마셨다. 뮌헨, 잘츠부르크,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런던, 에가사 크리스티의 고향인 토키, 에든버러, 더블린을 거쳐 귀국한 건 떠난 지 한 달 만이었다. 한국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배 총장 실종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메일을 열어보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그것은 자유한국 FOK의 모임을 알리는 메시지로 마 회장이 보낸 거였다. 40년 전 이른바 유럽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포크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탄압과 공포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회원들이 거의 감옥에 가거나 사형까지 당했기 때문에 모임은 사실상 해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포 정치가 끝나고 옥고를 치른 회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회원들 간에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 포크가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지금의 포크는 정치나 사회활동 같은 건 일절하지 않는 한많은 노인네들의 단순한 친목 모임 같은 것으로 변해 있었다. 마용수 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은 다음과 같았다. 포크 회원 여러분께 오는 9월 모임은 부산 해운대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해운대에 계시는 소설가 노준기 회원께서 특별히 회원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호텔비를 비롯해 식사와 술 등 모든 비용을 노 회원이 부담하시겠다고 합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횟감에 소주를 마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오후 1시 장소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 카페 죄와 벌. 모든 비용을 내가 내기로 한 건 마 회장 멋대로 결정한 건 아니었다. 사전에 내가 외국에서 이메일을 보냈었다. 9월 모임은 부산에서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경우 모든 비용을 내가 대겠다고 말이다. 거기 덧붙여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메시지를 내가 작성해서 보내주면 회장이 그걸 검토해서 회장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보내주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물었고 마 회장은 잘 됐다 싶었는지 두말 않고 내 제의를 받아들였다. 마 회장 이름으로 보낸 메일 내용은 내가 써준 것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 오자 전국에 흩어져 살던 포크 회원들은 죄와 벌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 수가 40여 명쯤 됐다. 모두가 고령인데다 그동안 사망하거나 병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꽤 많은 회원들이 모인 셈이었다. 그들은 먼저 죄와 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안개를 감상했다. 나는 그들에게 달맞이 언덕의 안개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안개가 돼버렸다는 것 등을 얘기해 주었다. 광주에서 온 이수애와 대전에서 내려온 모진숙은 단 2명의 여성 회원들로 안개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잠시도 앉아있지 않고 안개 속을 휘젓고 다녔다. 어머예, 너무 멋있다. 이거는 보통 안개가 아니다. 우리를 아주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영감이 있으면 팔짱 끼고 걸었을 텐데. 나는 그들을 모두 청사포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안개 낀 오솔길을 걷게 하려고 일부러 청사포까지 걸어갔다. 서울에서 꽃가게를 하는 황찬우는 내가 달맞이 언덕에 살고 있는 걸 몹시 부러워하면서 집값이며 땅값 같은 걸 꼬치꼬치 캐묻곤 했다. 내가 예약해 놓은 곳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어느 횟집의 2층 방이었다. 5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으로 한쪽에는 화장실도 마련돼 있었다. 창문을 열어젖히자 푸른 바다가 가슴에 와 안기면서 소금기를 머금은 바다 냄새가 풍겨왔다. 여러 가지 회들이 탁자 위에 차려지고 술잔에 술이 채워지자 마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그는 이렇게 멋진 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해준 나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다음 박수를 유도했다. 우레 같은 박수에 이어 내 차례가 됐다. 난 변변히 차린 건 없지만 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많이들 들고 느긋하게 즐기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빈 술병이 쌓여가고 회원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불쾌해지더니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불문학을 전공한 이수애는 샹송을 불렀고 영화감독인 김만지는 영화 해바라기의 주제가를 불렀다. 내 차례가 됐을 때 나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부르다가 가사를 잃어버려 중간에 그만 포기하고 슬그머니 이런 말을 했다. 40년 전에 우리가 고통을 겪었던 건요, 이 포크내에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느닷없는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쪽으로 쏠렸다. 아, 그런 거 잊어버리고 우리 노래나 불러요. 모진숙이 젓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모진숙과는 반대되는 의견들이 튀어나왔다. 그 배신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누군지 모르지 않나?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이 자리에 그 배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이 자리에 그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출신 화가 박석태가 물었다. 그는 12년을 옥살이한 데다 고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까지 절고 있었다. 네, 그 배신자가 이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뭐라고? 누구야? 그놈이 누구야? 마 회장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한 건 그 배신자가 누군지 그자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신자를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모두가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두가 내 입에서 그 배신자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내에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무거운 침묵이 깔렸고 모두 내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내 입에선 쉽게 그 배신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았다. 배신자가 누군지 밝히기 전에 먼저 결정할 게 있습니다. 뭐냐? 배신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예요. 배신자를 내쫓을 것인가? 때려줄 건가? 그에게 침이라도 뱉을 건가? 그걸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여야지.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돼. 과격한 회원들이 죽여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건 현실성 없는 분노 끝에 나온 말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백제 한 장씩을 돌린 다음 거기다 처벌 방법을 적어서 내라고 일렀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것들을 모아 회장에게 넘겨주었다. 회장은 백지에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했는데 거기엔 얼굴에 침을 뱉자, 몽둥이로 때려주자, 10대씩 뺨을 때리자, 욕조에 눕혀놓고 얼굴에 오줌을 갈기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었다. 투표 결과 얼굴에 대고 소변을 보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었는데 육체적인 폭력은 아닌데도 놈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모욕감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찬성표를 많이 받은 것 같았다.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사실 나였다. 여자들은 어떡하지? 여자들은 참아야지.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것은 금방 서글픈 미소로 변했다. 자, 이제 배신자가 누군지 발표하세요. 모진숙이 재촉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마 회장을 가리켰다. 무슨 소리야? 나 말이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미치지 않았어? 예상했던 대로 마 회장은 길길이 뛰었다. 아니, 배신자가 지금까지 우리 모임 회장이었단 말이야? 회원들은 기가 막힌 나머지 쉽게 믿으려 들질 않았다. 마 회장은 나한테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잡고 욕을 퍼붓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출입구 쪽에 있던 회원들이 재빨리 그를 붙들어 앉혔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노준기, 너 각오하라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증거를 대봐. 난 감옥에서 5년이나 썩었어. 배신자라면 그럴 수가 있냐? 증거를 대지. 5년 선고를 받긴 했어. 하지만 그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주로 병원에서 지내다가 형집행정지로 슬그머니 빠져나왔어. 당신이 CIS의 프락지로 일할 때 암호명은 피카소 아니었나? 그는 미쳐 날뛰다가 나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수사를 지휘했고 우리를 직접 고문했던 장국장이라는 자를 아마 다들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장국장의 본명은 배치수.
현재 대전에 있는 S대 총장인데 얼마 전 유럽 여행 중에 실종됐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그자가 자기 입으로 직접 피카소가 바로 마 회장이라고 말해줬어요. 신문에서 실종 기사 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장국장 그놈이었군. 회원들은 단식했다. 마 회장은 재빨리 뛰쳐나갔지만 회원들에게 붙잡혀 다시 끌려 들어왔다. 마 회장이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마 회장이 S대 재단 이사였다는 건 아마 모르고 계실걸요. 장국장, 마 회장, 그들은 다 같은 대학에서 과거를 숨긴 채 지금까지 동고동락하고 있었죠. 마 회장, 이래도 부인할 텐가. 마 회장은 나를 노려보면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나는 가방에서 대형 마대자루를 꺼냈다. 이 자루는요, 일부러 주문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배신자를 이 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 소변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원들은 발버둥 치는 마 회장에게 달려들어 그를 자루 안에 밀어 넣었다. 그가 빠져나올 수 없게 마대 끝을 잡아맨 다음 자루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욕조 안에 집어넣었다. 마 회장은 발버둥 치면서 악을 썼지만 발로 밟아대니까 조용해졌다. 회원들은 한 명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욕조에다 소변을 보았다.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회원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그들은 오줌을 싸고 난 다음 욕설을 퍼부었고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다 침을 뱉었다. 더러운 놈, 너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형당한 사람을 생각해봐. 어떤 회원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참았다가 소변을 볼 건데 조금 전에 소변을 봐서 오줌이 안 나온다고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나는 맨 마지막에 혼자 들어갔다. 40여 명의 노인들이 갈겨된 오줌은 욕조 안에 흥건히 고여 있었고 자루 속에 갇힌 배신자는 심하게 기침을 해대면서 울고 있었다. 그는 그 사이에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다. 오줌에 푹 젖은 마대자루를 뒤집어 쓴 채 비통하게 울고 있는 사내의 모습은 괴기스럽다 못해 끔찍해 보였다. 나는 성기를 꺼내 놈의 얼굴을 겨냥하고 40년 동안 참았던 소변을 보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 도로 지퍼를 올렸다. 지린내가 몹시 풍겨왔고 그 속에서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자루를 묶었던 끈을 풀자 그가 밖으로 기어나왔다. 수십 명의 오줌을 뒤집어 쓴 70대 사내의 몰골은 참담해 보였다. 나는 샤워기를 틀어 그의 머리 위에서부터 물을 뿌렸다. 용서를 빌어. 진심으로 빌면 모두 용서해 줄 거야. 그를 욕실에 둔 채 나는 밖으로 나왔다. 모두가 말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넋을 놓고 앉아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바다 위에서는 갈매기 떼가 군무를 이루며 어선 한 척을 따라가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 위로는 거대한 선박이 남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얼른 보기에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았다.
욕실 문이 열리더니 마침내 마 회장이 밖으로 나왔다. 입고 있는 남방과 바지가 쭈글쭈글한 것이 쥐어짜서 그런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니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먹였다. 용서해줘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다가 비통하게 흐느껴 울었다. 이수애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함께 울면서 손수건으로 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다. 자살해! 그게 속죄하는 길이야!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누군가가 말했고 그 말을 받아 또 누군가가 이렇게 덧붙였다. 자살할 용기도 없는 놈이야. 그날 마 회장은 먼저 떠나고 뒤에 남은 우리는 죄와 벌로 자리를 옮겨 점점 짙어지는 안개 속에 앉아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전 처음 읽었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 통쾌한 복수극이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낭독하면서는 너무 눈물이 나네요.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요,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볼 일이 없습니다. 일상이 배신인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한 그 유럽 유학파 한국인, 지금은 70대가 된 당시의 청년들, 그들을 저렇게 몰고 간 것은 분명 마 회장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족함 탓도 있겠지만 우리 조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남북 분단의 비극이 낳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현대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좀 더 먼 훗날에 지금의 역사는 말해줘야 하지 않나. 지금은 뭐 너무 양쪽의 의견과 주장이 다릅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판인데 그거 공부할 시간들이 사실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저런 마 회장 같은 인간들이 10명에 1명은 있는 것 같아요. 운 나쁘면 3명에 1명. 네, 제가 이게 낭독하고 그럴 땐 너무 몰입하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오버해서 몰입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낭독해 드릴 목적은요. 여러분 이렇게 신나는 복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너무 괴리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와 신난다 하실 텐데 안자비는 혼자 울먹거리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2번째 읽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낭독하는 지금은 1월 8일입니다. 요걸 또 여러분들은 언제 들으실라나요? 아무튼 몹시 춥지만 햇살이 예쁜 그런 날입니다. 여름도 겨울도요.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 근데 날이 쨍해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사진 같은 거 찍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참 배신감 느껴요. 그 추위가, 그 찌는 듯한 더위가 하나도 안 느껴지고
맑은 하늘만 남는단 말이죠. 네. 아무튼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그러나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도 현재에는 영하 10도에 있더라도 먼 훗날 기억 속에서는 아름다운 햇살만 기억나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 다음에 하이프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그 앱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잡이 오디오북을 그걸로 들으실 수가 있게 해놓았네요. 그래서 저도 기능을 써봤더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능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안잡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 사진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평상시처럼 쇼핑하시면요. 그 수수료를 안잡이한테 알고리즘이 알아서 나누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 제작비에 많이 보탬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또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 샴푸가 올라오던데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그냥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제품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쿠팡 쇼핑하실 일 있으면 안잡이 보다가 혹은 보신 후에 네, 혹은 보시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갈게요.